손흥민. 생년월일 1992년 7월 8일. 출생지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포지션 공격수 윙어. 신체 키약 184.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은 전직 축구선수 겸 지도자로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축구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국내 유소년 팀에서 활약하다가 2008년경 16세 때 독일로 건너가 함부르크 SV 유스 아카데미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에서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헌신을 보였으며 동료들보다 더 많이 슈팅 연습 등을 하며 자신을 단련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클럽 경력. 함부르크 SV 독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를 했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여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가는 등 더 높은 수준에서 활약했습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아시아 선수 중 매우 중요한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득점, 도움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팀 내외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지 득점에 그치지 않고 속도, 양발 사용 가능성, 수비 기여 등 다재다능한 특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한민국 A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활약해왔으며 여러 국제대회,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18년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및 강점.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며 속도가 빠르고 득점 감각이 뛰어납니다. 위치 선정, 공간 침투,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팀을 위해 수비적으로도 움직이며 단순히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됩니다. 주요 수상 및 기록.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시아 최다 득점자 중 하나입니다. 팬덤과 미디어에서도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각종 아시아 축구 시상식에서 아시아 올해의 선수 등을 수상했습니다. 인물 및 기타 사항. 영어, 독일어 등 해외 생활을 위한 언어도 익혔으며 독일에서의 유학 경험이 커리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해 실전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클럽 및 국가대표에서의 활약 외에도 광고, 브랜드 제휴 등 선수 외 활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및 향후. 그는 지금까지의 커리어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세 설명. 대한민국 국적의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축구선수. 주 포지션은 윙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롱도르 후보 2회, FIF 프로월드 XI 후보 2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1회, PFA 올해 팀 1회, 피파 푸스카스상 1회, 피파컵 득점왕 1회 등의 개인 수상 이력을 남겼다. 또한 프리미어 리그 및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역대 득점 1위 127골, 16골, 토트넘 호스퍼 FC 역대 도움 1위 98도움, 프리미어 리그 역대 콤비네이션 득점 1위 47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이 어린 나이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엄청난 위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가장 핵심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의 경험과 그에 따른 학습 훈련에 있다. 현재 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정은 젊어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1990년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고 그 후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을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유소년 축구를 접했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손흥정은 춘천 FC를 창설했고 승리에 목숨을 거는 축구가 아닌 즐기는 축구를 모토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히 차남 손흥민은 축구 선수 지망생들이 다니는 축구 교실을 안 가고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직접 개인기와 탄탄한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혔다.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혹독한 훈련도 마다치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여타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낄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후회가 됐다. 그렇기에 흥민이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다. 손흥정.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미국과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게 되는 진학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이 시스템에서 좋은 커리어를 지니려고 한다면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우승 타이틀을 손에 넣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열린 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흥정은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널리 보급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은 이런 즐기는 축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아버지 손흥정의 엄청난 희생과 열정이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손흥민을 키워낸 열린 교육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흥정은 모든 힘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리고 축구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스포츠맨으로서 보여주는 올바른 자세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된 교육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열린 교육 끝에 결국 손흥민은 원주 육민관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재능이 점차 만개하기 시작했다. 축구로 유명한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약 3개월 남짓만 뛰고 중퇴했다. 이후 독일 함부르크 SV 유스팀에 1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와 2007-2009년 이광종호의 일원으로 U17 월드컵 대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동북고 학적은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축구협회의 청소년 대표팀 명단을 보면 소속란에 한동안은 함부르크로 기재되다가 U17 월드컵 당시에는 동북고등학교로 기재가 되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의 고등부 선수 등록은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K리그 데이터 포탈에 손흥민이 서울 유스로서 등록되었던 점, 2008 SBS U18 고교 클럽 챌린지 리그에서 서울 소속으로 등번호 26번을 달며 7경기에 나와 도움 1개를 기록한 것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손흥민의 이적 시 동북고등학교가 연대기여금을 수령하는 점으로 보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다. 손흥민 모교도 한박웃음 연대기여금 받는다.
덧붙여 동북고 축구부와 FC 서울 간의 유스 협약을 맺은 첫 해였고, 동북고는 FC 서울과 유스 협약을 맺기 전부터 축구 명문고였기 때문에 손흥민이 FC 서울 유스 때문에 진학한 게 아니라 원래 축구 명문인 동북고를 보고 진학한 것이라고 독심술을 사용하여 손흥민의 생각을 추정해가면서 FC 서울과 손흥민의 관계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손흥민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C 서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기면서 종결되었다. 손흥민 10대1 인터뷰 하트브레이커 춤? 내가 워낙 몸치라. 17세 대표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가 독일에서 멋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흐뭇하다. 흥민아, 내가 만약 K리그 클래식에서 뛰게 된다면 혹시 어떤 팀에서 뛰고 싶니? 이유도 알고 싶다. 어려운 질문이네. 한참을 생각했다. 아무래도 서울일 것 같아. 동북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이기도 해. 중학교 때까지는 혼자 하는 축구였는데 고등학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 좋은 친구들도 많았어. FC 서울은 내게 큰 팀이었다. FC 서울에서 뛰었다면 너와 함께 볼 차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손흥민이 FC 서울의 유스였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 인터뷰에 담겨 있다. 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FC 서울의 홈경기에서 볼보이로 활동하며 이청용의 활약상을 받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FC 서울의 볼보이는 FC 서울의 유스 선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손흥민이 FC 서울의 유스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의 팀 동료 손흥민 18살에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그를 주목해야 된다. 리트 판니스텔로이 함부르크에 입단한 뒤 프로 무대 데뷔 초기의 프리시즌 데뷔 이전부터 소속팀 감독과 스태프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는데 전설적인 축구선수 위트 판니스텔로이가 손흥민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줘서 눈길을 끌었다. 1군의 쟁쟁한 선수들을 보고 긴장하여 얼어있던 손흥민을 계속 케어해주며 손흥민이 1군 무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를 지도해줄 선배들이 없어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 전해주고 싶다. 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24-25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주장으로까지 성장했을 때 레스터 시티 FC 감독으로 부임한 판니스텔로이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평가 프로 데뷔 후 15년 동안 발롱도르 후보 2회, 함부르크 올타임 베스트 라인업,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1회,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회, 토트넘 호스퍼 FC 올해의 선수상 3회,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 4회, 토트넘 호스퍼 FC 역대 득점 5위, 도움 1위 등의 기록을 세운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손흥민의 커리어가 고평가받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인 커리어를 이루어낸 시즌이 존재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본인의 기량을 전성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지할 정도로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한 그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선수라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토트넘 우승 주장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캡틴의 반열에 합류한 토트넘의 공인 레전드. Sonny joins an elite group of Spurs captains who have lifted a European trophy.
A certified Tottenham legend. 소니는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토트넘 주장들의 엘리트 대열에 합류합니다. 토트넘의 검증된 레전드. 토트넘 공식 SNS. 이는 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쳐간 모든 클럽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줌에 따라 자연스럽게 팀 내 입지를 크게 다져갔으며 특히 토트넘 호스퍼 FC에서는 팀 전력의 핵심 선수이자 팀 내 중추적인 활약을 10년 동안 해낸 끝에 주장으로까지 임명되며 팀 내 입지에 정점을 찍었고 동시에 구단 차원에서도 손흥민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손흥민이 10시즌간 토트넘의 일원으로서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 기록은 다음과 같다. 454경기 173골 98도움. 프리미어 리그 통산 127골 71도움. 이외에도 2010년대 중후반 토트넘의 부흥기를 상징하는 공격 라인인 데스크 라인의 일원으로 팀 역사상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데 팀의 핵심으로서 기여하며 활약했고 특히 해리 케인과는 영혼의 콤비를 형성하여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이라는 기록을 세운 듀오를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24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국가대표에선 벤투 출범 이후 기성용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에서의 활약은 클럽에서의 활약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표팀에서 1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핵심 전력으로 기용됐으며 동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137경기 53골로 활약 중인데 이는 대표팀 역대 통산 출전 1위 통산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개인 활약상에 비해 커리어에 2018 아시안 게임 우승만 있었고 메이저 대회 트로피가 없었다는 아쉬움도 존재했지만 2024-25 시즌 마침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여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그 아쉬움을 털어내게 되었다. 논란 및 사건 사고. 2011년 국가대표 차출 거부 논란. 2011년 10월 13일 대표팀 차출 거부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춘천 FC 유소년 클럽 감독이었던 손흥정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갑자기 대표팀 박태하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언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당분간 대표팀 발탁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대표팀 차출은 국가대표팀 감독의 고유한 권한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차출 거부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상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및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권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의 차두리는 손흥민은 당연히 대표팀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흥정의 인터뷰가 쇼킹했다고 비판했다. 손흥정이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은 아마도 17분을 뛰기 위해 독일에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는지 조광래 감독이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이 사건 때문인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손흥민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다는 루머가 생산되며 손흥민이 해명에 나서게 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추후 손흥정은 2022년 12월 14일 유퀴즈에 출연하여 자신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차출 거부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영상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자리는 벤치 선수도 즉시 전력감이 앉아야 하는 중요한 자리기에 손흥민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다. 박민아, 유소영과의 열애설. 2014년 7월 29일 걸스데이 멤버 박민아와의 열애설이 제기되었다. 이에 박민아 소속사 측은 열애 사실을 인정한 반면 손흥민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민아와 두 차례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사귄 적은 없다면서 데이트 사진 공개 이후 아예 연락을 끊었다. 소속사 측에서 교제와 결별을 마음대로 공개하고 인정해 마음이 불편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거기다 손흥민의 측근이 상대방 소속사에서 언플을 해서 곤란하다라는 발언까지 했기에 박민아 측이 일방적으로 열애설을 이용하려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측근의 발언일 뿐이고 당시 손흥민의 아버지는 직접 언론사에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사실 박민아 측의 입장문에서도 호감을 갖는 단계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열애보다는 썸에 더 가까웠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11월 19일 애프터스쿨 출신 유소영과의 열애설이 제기되었는데 유소영 측은 이를 인정하였지만 손흥민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14일 유소영은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출연해서 손흥민과의 열애가 사실이었냐는 질문에 네 라고 단언했다. 또 손흥민 잡으려고 작정을 했다. 물고 늘어진다. 유소영의 소속사가 뜨려고 손흥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욕을 먹는 게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퇴장 및 안드레 고메스 부상 사건. 2018-19 시즌 프리미어 리그 37라운드 본머스 전에서 전반 43분. 헤페르손 레르마를 밀치고 레드카드를 받고 다이렉트로 퇴장당했다. 본머스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손흥민이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공을 잡으려 했고 이를 본 레르마가 공을 가로채려 발을 들이밀다가 충돌했다. 충돌에 욱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은 레르마를 바로 밀쳐버렸다.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보복성 행위로 가격했기에 명백한 퇴장감이었다. 이 퇴장으로 손흥민은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 최초로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되었다. 2019년 11월 4일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의 백태클이 원인이 되어 에버튼 소속의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손흥민의 백태클로 고메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이 90도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리플레이 영상에 따르면 손흥민의 백태클 이후 고메스가 오리에와 충돌하기 전에 이미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흥민은 해당 태클로 레드카드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FA는 2019년 11월 6일에 출전 정지 징계 및 레드카드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다음 7일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골 세리머니 대신에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 고메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6개월 이상 재활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이던 안드레 고메스는 2개월 동안의 수술과 재활 훈련 이후 2020년 2월 24일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이후 2019-20 시즌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 첼시전에서 안토니오 리디거와의 볼 경합 과정에서 넘어진 손흥민은 축구와 스터드로 리디거의 복부를 가격하였다. VAR 판독을 거친 심판진은 이를 고의적인 보복성 행위로 판단했고
손흥민은 레드카드를 받아 다이렉트로 퇴장당했다. 안드레 고메스 부상 사건 이후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위험한 파울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억울해하며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2시즌 연속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선수가 되었다. 제주도 전입 신고 논란. 손흥민이 4주 훈련에서 3주 훈련으로 축소하기 위해 제주도로 전입 후 제주도 해병구여단에 입소한 사건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훈련 기간을 3주로 단축 시키기 전에 제주도에서 먼저 기초군사훈련 3주 시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손흥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훈련 단축을 위해 제주도에 주소를 옮기며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었다. 같은 날 입소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이에 대해 제주 토박이들이 입소 시기를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충역의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자신이 사는 곳의 지역 사단에 입소하게 되고 제주도의 경우 육군 보병 사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제주도 사단의 경우 제주도민밖에 입소를 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손흥민 때문에 보충역 훈련 기간이 3주로 줄었다. 보충역의 경우 육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원하는 훈련을 해병으로 선택하면 제주도에 갈 수 있다 등이 루머로 떠돌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상술되어 있듯 제주도 해병대 보충역 3주 시범 훈련을 한 뒤 육군 역시 3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면 보충역의 경우 자신이 훈련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 사단 훈련소에 배정을 하는 것이다. 보통 논산훈련소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사단 훈련소로 배정이 되게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육군 부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병대 부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법에선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게 될 시 본인이 속한 세대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NFT 홍보 논란. 2022년 5월 4일 손흥민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계정을 만들자마자 자신을 모델로 만든 NFT 홍보글을 게재하면서 현금을 쥐려고 트위터 가입한 거냐, 토트넘 팬들과 소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NFT 팔려고 한 거다. 손흥민이 한 것은 최악이다. 이 토트넘 선수는 트위터 가입한 지 24시간 만에 NFT 팔고 있네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사실 본인의 NFT를 홍보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마침 NFT 판매일에 트위터를 개설한 점, 곧바로 NFT를 홍보했다는 점에서 NFT 홍보를 위한 트위터 개설이다 vs 우연히 겹친 것이냐는 게 팬들 사이에서의 논란이다. 결국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해명 없이 짧은 활동을 끝으로 트위터를 접었다. 독일 시절 인종차별 피해 증언 논란. 2022년 7월 4일 서울 마포구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에서 열린 손 커밍 데이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일전을 뽑으며 내게 인종차별을 한 독일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를 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라고 발언했다.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손흥민이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말한 것과 손흥민 바이어 사 레버쿠젠 문서를 고려하면 단순히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이적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기에 한 발언이었겠지만 독일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남 클럽 방문 허위 사실 유포 피해.
2024년 8월 DC인사이드와 여성시대의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 방문했다는 허위사실 게시물이 올라왔다. 클럽 MD들의 SNS 게시물을 인용한 손흥민이 윈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했고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손흥민 소속사 측은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선언하였다. 2025년 3월 A매치 부진 경기장 잔디 탓 발언 논란.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두 경기 다 홈 경기였음에도 오만, 요르단과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두자 손흥민은 고양 종합운동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물론 손흥민 말고 이재성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지적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손흥민이 주장이고 유명 선수이다 보니 발언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다. 백승호와 이강인이 쓰러지며 관리가 좋지 않은 것이 분명히 보였던 오만전의 고양종합운동장과 달리 요르단전이 열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한해서는 팬들의 비판에도 근거가 있다. 프리미어 리그이나 분데스리가에 비하면 잔디 수준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2024년 말부터 잔디를 갈아엎는 대공사 끝에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잔디였다. 홈 구단인 수원 삼성은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구장 500번째 기념 경기 일정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며 대표팀 일정에 협조하였는데 오히려 졸전 끝에 잔디 지적을 받으니 K리그 팬들 입장에선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축협 측에서 손실액을 배상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으나 수원 구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손실액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파가 늘어난 2020년대 들어서는 유럽 구단 상태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다 보니 개선해야 할 문제임은 맞다. 그러나 라마단으로 인해 체력도 좋지 않던 두 팀을 상대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둔 것이 온전히 잔디 때문이냐며 팬들과 기자 등이 비판하는 부분도 대표팀 주장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대표팀 동료인 서령우도 같은 질문에 요르단 선수들이라고 잔디가 좋았던 것이 아니고 같은 상황인데 핑계 같다며 선을 그었다. 위와 같은 배경을 아는 K리그 팬들은 고양 종합운동장의 지적은 인정하지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큼은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외에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시차 등으로 유럽에서 넘어온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다는 부분도 고려해달라 하였는데 오만과 요르단 선수들이라고 시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당시 오만과 요르단 선수들은 라마단 기간이라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더 떨어져 있었으며 두 팀 모두 한국 추위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물론 주장으로서 후배 선수들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겠지만 두 경기 모두 경기력이 너무 졸전이었다 보니 잔뜩 화가 난 팬들 입장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전 연인에 의한 임신 공갈 협박 피해 사건.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문단명을 전 연인에 의한 임신 공갈 협박 피해 사건으로 결정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아이 임신 수억 요구한 20대 협박 여성 40대 공범 체포. 임신했다 공갈 협박 손흥민 측 선처 없어 강력 법적 대응할 것.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공갈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체포 8일 만에 구속 송치. 2025년 5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로 입건된 A씨는 현직 모델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20대 여성이며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이미 한참 전에 결별했다고 손흥민 측은 주장하고 있다. 손흥민 측은 손 선수가 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B씨 두 사람은 최근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단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단 A씨가 한때 손흥민의 애인이었던 것 자체는 손흥민 측도 인정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참 전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A씨가 임신한 아이가 손흥민의 친자가 맞는지와 A씨의 초음파 사진의 조작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A씨의 현 애인 40대 B씨의 경우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애인의 전 남친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던 상습범이었다고 한다. 이후 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의 매니저와 회사 측이 경기력과 손흥민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알리지 않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 한다. 이후 매니저가 지속적 협박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손흥민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강경 대응했다고 한다. 공범 클럽 직원 4명 또한 추가 입건하였으며 손흥민 측은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클럽에다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5년 5월 15일 손흥민의 국내 소속사인 손앤 풋볼 리미티드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입장문을 공지했다. 손앤 풋볼 리미티드 입장문 2025년 5월 15일 경찰이 공갈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에게는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5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5월 17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당일 저녁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25년 5월 17일 경찰이 A씨의 병원 기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임신 중절 수술 이력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채널 A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가 주장했던 초음파 사진 역시 본인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임신 중절된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5월 20일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 A씨와 B씨가 나눈 녹취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파일을 내보냈다. 해당 내용에는 A씨가 손흥민과 관계를 맺었던 당시에 또 다른 사업가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신이 되면서 누구 A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에서 사업가와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면서 무작정 금전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받아들여 3억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한 HCG 결과는 5000MIUML이었고 이는 임신 5, 6주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디스패치는 누구의 친자인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내용의 기사도 작성했는데 2024년 5월 23일에 당시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그때 A씨는 사업가와 일본에서 여행 중이었던 걸로 파악했다. 그러고 나서 A씨는 5월 30일에 귀국했고 손흥민은 6월 2일에 싱가포르전을 치르기 위해 출국했기에 둘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A씨의 교차 데이트 행각은 B씨와의 녹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5월 21일 채널 A 보도를 통해 손흥민이 강남경찰서에 A씨와 만난 시점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A씨와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만났다고 한다. 이는 디스패치에서 추정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기의 보도와는 달리 A씨의 바람기와는 별개로 A씨 뱃속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22일 경찰은 A씨와 B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2025년 5월 23일 디스패치는 사건에 무속인이 개입되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무속인 C씨는 A씨와 B씨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으며 A씨의 6월 임신을 예언하여 A씨의 신뢰를 샀다. 또한 A씨가 손흥민에게 3억 원을 받았을 때 무속인 C씨에게 8천만 원을 입금했고 임신 중절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A씨와 C씨는 함께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카드값만 1,800만 원을 사용했다. A씨는 또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월세로 이사했고 가전과 가구 등에도 많은 돈을 썼다. 다만 무속인 C씨는 매체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며 B씨가 이간질을 해서 A씨와 연락이 끊긴 사이 B씨가 벌인 범행이었으며 B씨가 손흥민과 자기를 동시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6월 10일 A씨와 B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3억 원을 갈취한 후 사치품 등에 모두 소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연인이 된 B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으나 돈을 주지 않았다. 2025년 7월 17일 A씨와 B씨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이다. 당일 공판에서 A씨 공갈미수 혐의는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공갈 혐의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B씨 공갈미수 혐의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기일은 2025년 8월 28일로 예정되었으며 증인신문 및 증거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